효도 바위.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닭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나는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닭울음 소리에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닭아, 거기 꼼짝 마라. 가쁜 숨을 헐떡이던 김선달이 담 옆에 서 있는 뽕나무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닭이 어디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동통 살이 오른 닭은 금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처럼 날개를 회회 내저었지요. 아니, 김선달님, 그게 무슨 일이래? 이야기 못 들었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닭을 잡는 걸세.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하인들도 있는데 왜 직접 닭을 잡는지 몰라? 직접 잡아드려야 어머니 몸에 더 좋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나무 위로 올라간 닭을 어떻게 잡는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선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침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김선달이 아등바등 닭을 쫓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번 효자대회에서는 과연 누가 뽑힐까? 그야 김선달님이 떼어놓은 당상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모양일세. 저 김선달님 보면 말이야. 김선달네 집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이번에는 바운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운의 집은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초가지붕은 사글대로 사가 검은 빛이 돌고 있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발 바우 좀 내려놓으세요. 바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자도 못 업어줄 만큼 늙은 줄 아느냐? 아니요, 어머니. 절구통만큼 무거운 아이를 귀엽다고 자꾸 업어주다가 어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째요? 바우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채 잇지 못했지요. 그래, 바우가 절구통만큼 무겁다. 하지만 절구통이라면 못 업어도 내 손자니까 업어주는데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바우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대? 이상하네.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던 바우 엄마가 오늘은 웬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가난해도 시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효성스러웠는데 말이야. 아낙네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효자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여들었지요. 올해의 효자는 누가 될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김선달님 아니겠어. 글쎄, 바우 엄마도 만만치 않은걸. 무슨 소리야? 올해의 효자는 보나마나 떡거머리 박총각이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점 찍은 사람이 올해의 효자가 될 거라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마을의 최고 어른이 나와서 효자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는 사람을 우리 마을 최고의 효자로 뽑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은 느티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손을 대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신비한 바위였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떡거머리 박총각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이었지요. 숨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붙인 박총각은 살며시 바위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어요. 박총각은 땀을 훔치며 바위에 몇 번 더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머쓱해진 박총각은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총각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선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천천히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지요. 쉿!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선달이 바위에서 손을 떼자 바위에는 뚜렷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었지요. 드디어 올해의 효자가 나왔네. 사람들은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김선달도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지요. 마지막으로 바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저는 효도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가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바우 엄마는 바위에 다가가 마지 못한 듯이 손을 댔다 뗐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정말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바우 엄마는 바위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한 제가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바우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불효를 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바우 엄마만한 며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우 엄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울먹하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바울을 업고 계신 것 때문에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큰 소리를 냈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물었습니다. 바우 엄마는 얼굴을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거운 바울을 업다가 혹시 어머니께서 허리라도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손자를 업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몸만 걱정했을 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몸보다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데 말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도 불효라면 불효지.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다시 한번 바위에 손을 대어보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바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바우 엄마는 마지못해 다시 돌아서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위에 깊숙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저 손바닥 자국 좀 봐. 이제야 바우 엄마의 효성을 하늘이 알아주나 보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 드디어 올해의 효자를 뽑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달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고, 바우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달과 바우 엄마 둘 다 훌륭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에게 하는 효도보다 시집와서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고 마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바우 엄마의 생각을 높이 사 최고의 효자로 바우 엄마를 뽑겠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효도도 아주 훌륭했으니 2번째 효자로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결과에 만족한 듯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네 그려. 우리 마을은 이제 효자 마을일세. 그렇지. 우리 마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마을이지. 효도 바위가 있는 이 마을은 이후에도 효자가 많이 나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혼초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깍듯이 한 사람이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숫게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효자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드렸지요. 그래도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효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오는 날이 있었어요. 스님은 시주를 하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복의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시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보오. 하고 말을 시작했지요. 그러자 효자가 아버지 병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스님이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번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효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효자의 아버지를 여기저기 진찰해 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효자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소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이라서.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지요. 스님,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 수 없구려. 이 병은 산짐승의 간 2개와 산새의 간 1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1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새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이런 순서로 드려야만 나을 것이오. 그러고는 아주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태어나게끔 말이오. 효자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님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토끼가 두리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토끼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았지요.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거리며 포르륵 날아오르다 찰싹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병은 조금 더 많이 나았지요. 그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푹 하고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늑대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은 씻은 듯이 나았지요. 효자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효자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났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있지 뭐예요. 아주 누렇게 이삭까지 패어 있었답니다. 어라? 이게 무슨 풀일까? 몇 폭이 베어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100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그 풀을 알아보고서는 그게 삼혼초라는 풀이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삭을 빻아서 메주처럼 띄웠다가 찐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은 뒤에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고 일러줬지요. 효자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누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지요.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잔씩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수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사람들은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제제발 제제발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댔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지요. 또 한 잔씩을 더 마셨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하고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질을 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마치 늑대처럼 말이에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팍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했지요. 그래서 다들 생각했답니다. 3혼초 삭힌 물은 2잔 넘게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3혼초 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3혼초 삭힌 물, 3혼초 삭힌 물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불편했지요. 그래서 이걸 무어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술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3혼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혼초란 새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 고치느라 죄 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한답니다. 이야기를 하는 까닭.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들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하지요.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족족 종이에 적어서 꼭꼭 접어서 커다란 자루에 자꾸 담아 놓았습니다. 남들한테 들려주지는 않고 말이에요. 얼추 대여섯 해를 그리 하다 보니 어느새 자루가 꽉 찼지 뭐예요. 자루가 꽉 찬 대신에 이제 세상엔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야기라는 것은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온 세상 이야기란 이야기를 모두 자루 속에 가두어 놓았으니 당연히 들을 이야기가 없었지요. 아이는 자루 아가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 방 대들보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서너 해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총각이 되었지요. 어느새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고개 넘어 어느 마을에 색식감이 하나 있어 혼례를 치르기로 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혼례를 어디서 치르는고 하니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총각 장가 보낼 마련을 한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할 때였어요. 그 집에서 머슴일하는 아이 하나가 총각 방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디서 중얼중얼 말소리가 나지 뭐예요. 귀를 기울여 보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말소리가 났지요. 이 고약한 녀석이 우리를 자루에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혼내줘야 하지. 마침 내일 이 녀석 고개 넘어 마을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때 아주 혼쭐을 내주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루 속의 이야기들이 도깨비가 돼서 하는 말들이었지요. 뭐든지 한 곳에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게 도깨비로 변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얼추 10년이나 그리 묵혀두었으니 그게 도깨비가 안 되고 백이겠어요. 그 이야기 도깨비들이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이 녀석이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새파란 샘물이 되어 있을란다. 그랬다가 이 녀석이 마시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테야. 나는 그 아래 길가 배나무에 담스러운 청실 배가 되어 달려 있을란다. 그랬다가 이 녀석이 따먹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려야지. 나는 신부집 홀레청 방석 아래에 한 뼘짜리 독침이 되어 고추 서 있을 거다. 이 녀석이 맞절하다 찔리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도깨비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걸 들으니 머스마이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도련님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 먼저 가시겠네. 머스마이는 다음날 총각 장가 가는 길을 꼭 따라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사모 쓰고 관대 입고 흰 말 등에 높이 타고 장가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굽비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머스마이가 덥석 나섰습니다. 자기가 꼭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신랑 일행이 신부 집으로 가는데 높다란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목이 탈 거 아니에요. 마침 고갯마루에 샘이 하나 있는데 새파란 샘물이 퐁퐁 솟고 있었습니다. 예, 말 좀 세워라. 저 샘물 좀 마시고 가자. 총각이 머스마이에게 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마이는 못 들은 척 그냥 말을 몰고 있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말 세우라니까 안 들리는 게냐? 총각이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 했지요. 그러다 보니 샘물을 그냥 지나쳤지 뭐예요. 허허, 이 녀석이 왜 따라 나서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게야? 총각이 투덜댔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지나다 보니 이번엔 길가에 배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먹음직스런 청실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총각의 입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예, 말 좀 세워라. 저 배라도 좀 따먹고 가자. 그런데 이 머스마이가 이번에도 못 들은 척하며 계속 길을 갔답니다. 그래서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가는 기가 먹었나 보군 하고는 말에 탄 채 손을 뻗어 배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스마이가 말굽비를 휙 낚아채지 뭐예요. 말이 펄쩍펄쩍 날뛰었지요. 그러니 총각은 배를 따려고 손을 쭉 뻗으면 배가 쑥 아래로 내려오고 손을 내려 배를 잡을 듯 싶으면 배가 쑥 위로 올라가고 몇 번을 이러다가 또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부하가 있는 대로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혼사 치르러 가는 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벼르고 있었지요. 이놈, 어디 혼내만 끝나봐라. 내 아주 너를 혼을 내줄 테니. 이러그러 신부집에 다다라서는 이제 혼례식을 치를 차례였습니다. 혼례상 차려놓고 촛불 밝히고 신랑 신부 맞절할 순서가 되었지요. 예쁜 색시가 다소곳이 앉아 절을 하고 총각이 넙죽 엎드려 절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머스마이가 갑자기 혼례총으로 뛰어들더니 총각을 와락 밀쳐버리지 뭐예요. 그 통에 혼례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은 자빠지고 신부는 놀라고
혼례상은 엎어지고 구경꾼들은 시끌시끌 난리법석이었지요. 총각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머스마의 멱살을 바싹 움켜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네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도 못 따먹게 하고 혼례식까지 이리 회방을 놓는 게냐? 혼례식만 끝나봐라. 내 아주 지도본을 놓을 테다 이놈. 그러자 머스마이가 숨이 탁탁 막혀서 아이고 도련님, 이 멱살 좀 놓으시지요.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요. 아, 방석 밑을 보세요. 하고는 혼례정 아래 방석을 들어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석 밑에 한 뼘이나 되는 독침이 시퍼렇게 고추서 있었지요. 혼례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총각이 머스마이 멱살을 놓고 손을 덥석 잡았지요. 아이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부터 갈 뻔했구나 하면서 거듭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혼례식을 마치고 총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자루를 끄르는 것이었지요. 그러고선 꼬깃꼬깃 접어놓은 이야기들을 허이허이 죄다 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돌고 돌게 되었답니다. 오방신을 이끌고 무주 구천동을 호령하다. 박문수가 산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타작.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지요. 박문수는 긴장한 나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자빠졌어요. 이러다가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지요. 박문수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드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빗줄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박문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조금 있으니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구하려고 일어났지요. 순간 방 안 불빛에 비친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박문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한 사람은 밑에 깔려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위에 걸터앉아 칼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지요. 이놈아, 죽어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네,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세요. 박문수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얼른 헛기침을 하고 주인장을 불렀지요.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더니 한참 만에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밤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 가게 해주십시오. 이 집은 곧 초상날 집이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노인이 거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박문수가 다시 사정을 했답니다.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목숨 간신히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박문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노인밖에 없었어요. 순식간에 한 사람은 사라지고 칼도 흔적조차 없었지요.
노인의 행동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나는 유아무개요. 제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더니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구씨, 천씨 두 성바지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무주구천동이라오. 주인 어른은 유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오. 10여 년 전 먹고 살기가 하도 힘들어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겨우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소. 그런데 토박이들이 부리는 덧세 때문에 사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오. 노인은 박문수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박문수는 노인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아까 본 일을 추궁하듯 물었지요. 제가 밖에서 분명 두 분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엔 노인장만 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유노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벅터벅 병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 뭘 더 숨기겠소? 이러면서 병풍을 한쪽으로 밀쳤지요. 병풍 뒤엔 젊은 사내가 손에 칼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박문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유노인은 젊은 사내를 가리키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했지요. 노인은 몇 달 전에 아들을 예쁜 각시에게 장가들였대요. 그런데 구씨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를 계속 탐내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내일 유노인네 앞마당에서 그 며느리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 뭐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있답니까? 박문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일만 없었다면 애당초 자식 죽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있었단 말입니까? 구씨와 천씨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로 지고는 못 사는 사이라오. 구씨가 내 며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천씨란 놈이 가만히 있겠소. 한술 더 떠서 내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내 아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거요. 예? 박문수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노인은 그런 복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당장이라도 구씨와 천씨를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구씨와 천씨 친척들인데 섣불리 잡아들였다가는 유노인네 가족이 더 큰 공경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요. 내일 몇 시에 혼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까? 정오에 오겠다고 했소. 박문수가 관아의 위치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70리는 좋게 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죠?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올라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박문수는 인사를 하고는 급히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박문수는 허겁지겁 되돌아가서 유노인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노인장, 내 방법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러니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꼭이요. 박문수는 무서움도 잊은 채 산을 넘어 70리를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드디어 관아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치켜들고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동원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이 암행어사라는 말만 들어도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 군수와 육방들도 뭔가 구린 게 있는지 암행어사 소리에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기겁을 했지요. 그 모습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실까요? 호방은 정신이 아찔해져 천방지축 달아나다가 자빠져 코를 깨질 않나, 공방은 툇마루 밑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다리를 덜덜덜 떨고, 이방은 말인지 소인지 분간도 못하고 소 위에 거꾸로 올라타고는 이랴이랴 채찍질만 해댔지요. 군수는 상투 쥐고 오줌 싸고 발작 뛰다가 혀를 깨물고 똥을 싸대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가관이었답니다. 박문수는 반쯤 혼이 나간 군수와 육방들을 불러앉히고 호령을 했지요. 이 고을에서 힘도 세고 지붕도 잘 넘고 잘 뛰는 광대들을 당장 모아오너라. 군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는 제주꾼들을 동원 앞마당에 쭉 불러 모았답니다. 박문수가 동원에 모인 제주꾼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들 가운데 공중으로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제주 한번 마음껏 부려보도록 해라. 제주꾼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퉈 나와서 하늘로 솟는 제주를 부렸지요. 그 가운데는 100길 이상을 훌쩍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길도 채 못 오르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박문수는 제주꾼들 가운데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을 5명 가려냈지요. 그런 다음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바로 제주꾼들의 입을 갑옷 5벌을 짓되 오방색으로 짓도록 하라. 그리고는 제주꾼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지요. 너희들은 갑옷을 입고 정오가 되기 전에 무주구천동으로 오너라. 정오를 넘기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꼭 그 안에 도착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박문수가 밤새 대책을 마련하고 나니 어느새 닭이 울고 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다 돼가고 윤호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이 빠져라 박문수를 기다렸지요. 기다리던 박문수는 오지 않고 구씨와 천씨 일행이 홀레복을 떠 갇혀있고는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이것도 잔치라고 구경꾼들도 점점 모여들었답니다. 윤호이는 박문수 말만 믿고 죽지 않은 것이 못내 한이었지요. 구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을 불렀답니다. 여봐라, 당장 혼례식을 올릴 것이니 나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라. 그러니 옆에 있던 천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어서 가서 나의 신부도 데려오너라. 윤호인의 아내와 며느리는 방문을 부여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장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끌려나오고 말았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례식을 재촉하면서 혼례상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동방의 청제장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이 청마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주먹으로 상머리를 세차게 내리쳐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다음 동쪽으로 비켜섰답니다. 서방의 백제장군! 이번에는 서쪽 하늘에서 천지가 열리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흰 갑옷 입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구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두 눈을 치켜뜨고 눈알을 굴려가며 잔뜩 겁을 주고는 서쪽으로 비켜섰어요. 남방의 적재장군! 이번에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정마를 타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을 가르며 가랑잎 떠내려오듯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천씨 앞으로 성큼 다가가 한 입에 삼켜버릴 듯 크게 입을 벌려 겁을 주고는 남쪽으로 비켜섰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이 쏙 빠져 오줌을 질질 싸면서 나자빠졌답니다. 북방의 흑제장군! 이번에는 북쪽 하늘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흑마를 타고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키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입을 실룩거리며 매서운 눈초리로 구경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북쪽으로 비켜섰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마주친 사람마다 새파랗게 겁에 질렸답니다. 이때 또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 중앙에서 노란 갑옷을 입은 황제 장군이 황마를 타고 내려와 골래상 위에 우뚝 섰답니다. 중앙 신장은 구씨와 천씨를 가리켜 호령을 했지요.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너희를 잡으러 우방신장이 내려왔노라. 중앙신장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사방신장이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들어 구씨와 천씨를 낚아채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버리지 뭐예요. 구경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혼이 빠져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쳐버렸답니다. 겨우 봉변을 면한 유노인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유노인은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먹을 거며 입을 거며 시시때때로 갖다 줬지요. 그 덕에 유노인네 가족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떠돌이 노인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다. 박문수는 또 길을 나섰습니다. 하염없이 걷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목도 말랐지요. 그래서 어느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마셨어요. 주모에게 막걸리 값을 내고 몇 푼 거슬러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때 수염이 허연 노인이 주막으로 들어오더니 박문수에게 부탁을 했지요. 이보게 젊은이, 내 목이 타서 그러니 막걸리 한 사발만 받아주게.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어 노인에게 막걸리를 산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지요. 박문수도 가진 돈이라곤 거슬러 받은 돈이 전부다 보니 시치미를 뚝 떼고 오리발을 내미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주머니에 든 엽전 넉냥은 돈이 아니고 뭔가? 노인의 말에 박문수는 깜짝 놀라 엽전을 꺼내 세어봤지요. 정확하게 넉냥이었어요. 어쩔 도리 없이 노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대접했답니다. 거참 시원하다. 젊은이 고맙소. 헌데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중이요? 네, 경상도 안동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랑 목적지가 같군 그래. 그럼 함께 가면서 말동무나 하세. 박문수와 노인은 동행을 하게 되었지요. 한참을 가던 노인은 어느 큰 기와집 앞에 서더니 그곳에서 하루 묵어가겠다고 했답니다. 박문수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 조금 더 가자고 했지만 노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 집에서는 하인이 나오더니 3대 독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집에 손님을 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했지요. 하지만 노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그 아이를 한번 보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하인은 고개를 흔들며 노인을 말렸어요.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모조리 다녀갔지만 그 원인도 찾지 못했답니다. 노인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문수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불쑥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사내 아이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노인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면서 아이 곁을 지키고 있던 부모에게 물었지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소? 어제 낮만 해도 호두기를 만들어 빼빼 불고 다니며 잘 놀았습니다. 헌데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지요. 제발 저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에게 애원을 했지요. 지금 당장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오시오. 아이의 부모와 박문수는 황당한 얼굴로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빨리. 노인이 재촉을 하니 아이의 부모는 반신반의하면서 닭피 한 사발을 받아왔지요. 노인은 닭피를 한 숟가락씩 아이의 입 안으로 떠넣었어요. 그러자 얼마 뒤 아이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토악질을 했지요. 그때 입안에서 진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아이가 호두기를 불 때 호두기에 붙어있던 진해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요. 그 진해의 독이 몸속에 퍼져 사경을 헤맨 것이지요. 그래서 진해의 전적인 닭피로 처방을 한 것이라오. 아이의 부모는 3대 독자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노인을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아침에 길 떠나는 노인에게 사례금으로 1000냥까지 내주면서 말이에요. 노인은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며 500냥은 돌려주고 나머지 500냥을 박문수에게 안겨주었지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테니 잘 간수하라고 말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로군. 좀 더 따라다니면서 지켜봐야겠어. 박문수는 노인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갔답니다. 산 중턱을 막 넘어갈 때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 행렬과 딱 마주쳤어요. 노인은 상주를 보더니 다짜고짜 성을 냈답니다. 조상 묘를 거꾸로 쓰고도 두 발 뻗고 잠이 올 것 같은가? 아니, 묘를 거꾸로 쓰다니요. 그 무슨 막말입니까? 상주는 노인에게 버럭 화를 냈지요. 묘를 한번 파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아니오. 암만 그래도 조상묘를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어요. 정말 노인의 말대로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겠지만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도 전에 조상님의 묘를 팔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상주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그래도 결국 묘를 파보기로 했답니다. 사실이 아닐 때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상주는 노인에게 엄포를 놓은 다음 조심스럽게 묘를 파서 관을 열었지요. 그런데 뒤바뀐 거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상주가 노발대발했답니다. 그런데도 노인은 여전히 태어나기만 했지요. 연포를 한번 풀어보시오. 이미 묘를 파헤친 이상 그냥 덮기도 찜찜해서 죽은 사람의 몸을 묶는 삼배천인 연포를 풀어보았지요. 그런데 이럴 수가. 송장 발에 요강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발에 요강을 씌워놓고 발이 머리같이 보이게 염습을 해놓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머리와 발의 위치가 뒤바뀔 수밖에요. 박문수는 곧장 마을로 내려가 조사를 했답니다. 염습을 맡았던 하인 한 놈이 주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지요. 상주는 노인과 박문수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절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사례금으로 2000냥을 내놓았어요. 노인은 이번에도 많은 돈은 필요 없다면서 절반을 뚝 떼어내 1000냥은 돌려주고 1000냥만 박문수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겼답니다. 다시 길을 떠난 노인과 박문수는 한 300집 정도 모여 사는 큰 마을에 들어섰지요. 번듯한 기와집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부자 마을이었답니다. 노인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집을 골라 들어갔어요.
박문수는 근사한 저녁상을 기대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지요. 노인이 박문수에게 살짝 다가오더니 한 가지 당부를 했답니다. 자네는 내가 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해주게. 박문수가 이유도 모른 채 약속을 하고 나니까 금방 저녁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대와는 달리 밥상이 아주 형편없었지요. 박문수는 실망스러워서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노인은 쩝쩝 소리까지 내면서 한 그릇 뚝딱 해치웠지요. 노인이 밥상을 물리더니 하인을 불렀답니다. 여기 물 한 대접 갖다 주시오. 예, 그러지요. 노인은 하인이 가져온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 박문수에게 눈짓을 했지요. 박문수도 하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나도 물 한 대접 부탁하오. 예. 노인은 박문수가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또 하인을 불렀어요. 내 목이 타서 그러니 물 한 대접 더 부탁하오. 예? 하인은 멈칫하더니 다시 물을 갖고 왔답니다. 박문수는 이번에도 노인이 눈치를 줘서 억지로 물 한 사발을 마셨지요. 그런데 노인이 하인을 다시 부르더니 물 한 사발을 또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인은 화를 버럭 냈답니다. 아니, 무슨 물을 이렇게 쉴 새 없이 잡순댑니까? 여보쇼, 목이 타서 그러는데 땅에서 솟는 물이 뭐 그리 아까워 이리도 야박하게 구는 거요. 오히려 노인은 하인을 나무랐지요. 그러자 하인은 한숨을 푹푹 쉬며 하소연을 했답니다. 제가 손님들 잡숫는 물이 아까워 이러는 게 아닙니다요. 이 마을은 몇 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물이란 우물은 죄다 말라버렸지요. 그럼 좀 전에 마신 물은 어디서 길러온 것입니까? 박문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30리는 더 되는 이웃 마을에서 길어다가 겨우 하루하루 먹고 있는데 손님들이 벌써 몇 번째 드셔서 내일 아침밥 지은 물도 부족하게 생겼습니다요. 박문수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노인이랑 맞장구 친 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노인은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주인 대감을 만나러 갔지요. 이 마을이 가뭄에 시달린다는데 하루 저녁 보답으로 물터 하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말에 주인 대감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소용없는 일이요. 이 마을에서 팔 수 있는 땅은 이미 모조리 다 파보았다오. 그런데도 노인이 뜻을 굽히지 않자 주인 대감도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물날 자리는 바로 여기라오. 노인이 수천 년 된 고목나무를 가리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지요. 이 오래된 고목나무를 뽑았다가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요? 지금 지독한 가뭄이야말로 이 마을의 가장 큰 재앙이지요. 그렇죠. 노인의 말을 들어야 해요. 자,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박문수가 나섰지요. 이 노인이 책임진다지 않소. 지금 물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소? 사람들의 의견은 차츰 나무를 뽑는 쪽으로 모아졌답니다.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거대한 고목나무를 흔들어 뽑아냈지요. 그런데 그 넓은 땅 속에 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바위돌만 쭉 깔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저런 떠돌이 노인 말을 믿은 우리가 잘못이지. 저 젊은 양반도 한통 속이야. 노인 양반이 빨리 책임지시오. 어쩔 거요?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답니다. 그래도 노인은
끄덕하지 않았어요. 물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줄 알았소. 아직 정성이 부족하오. 온 마을 사람이 마음을 합쳐 그 바윗돌을 깨부셔야 하오. 고목나무까지 뽑아버린 마당에 마을 사람들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지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몇 날 며칠 바윗돌만 두드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윗돌이 서서히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졸졸 새어나왔지요. 그러더니 차츰 바윗돌이 부서지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지요.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물이 넘칩니다. 이 모두가 노인장과 젊은이 덕분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고맙다면서 3,000냥을 모아 사례금으로 내놓았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딱 절반인 1,500냥만 받아서 박문수에게 맡겼지요. 박문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어요. 노인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박문수가 죽을 힘을 다해 쉬지 않고 달려가야 겨우 노인의 뒷공무니가 보일 정도였답니다. 해가 저물고 깊은 산속 어느 초가집 앞에 와서야 노인의 나는 듯한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잠깐 들렀다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게.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문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박문수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혼자 떠나려는데 방문이 삐그덕 열렸지요. 그런데 나온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웬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처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싸더니 급히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뭔가 낌새가 이상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었지요. 그런데 텅 비어 있었어요.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서둘러 처녀의 뒤를 밟았답니다. 남자도 오르기 벅찬 험한 산길을 처녀는 쉬지도 않고 넘어가더니 깊은 산속 어느 산신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가져간 술이랑 떡이랑 과일로 정성껏 상을 차린 다음 촛불을 켜놓고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소녀 소원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적에게 날았던 3,000냥을 빼앗기고 갚지 못해 옥살이를 하는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소녀 이렇게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 올린 지 오늘이면 꼭 100일입니다. 부디 이 몸 불쌍히 여기시어 내일이면 죽게 될 소녀의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처녀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답니다. 처녀를 밤새 지켜보던 박문수도 그 정성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저 처녀의 정성이 산신령을 감동시켰구나. 그제야 노인이 긴히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면서 3,000냥을 맡긴 이유를 알아차렸지요. 박문수는 곧바로 관하로 달려가 처녀 아버지가 진 빚 3,000냥을 갚았답니다. 처녀의 정성으로 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